들의 음가를 익숙하게 한번 보자라는 거야. 아니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건 아직 그 벌레충도 중요한 벌레충이 들어가는 걸 있잖아. 해보라고 내가 시키는 건 아니고 이 벌레충 예를 들어서 보면 자, 이 제일 위에 있는 무지개홍 같은 경우에 보면 이 벌레충에 장인공이 들어가죠. 장인공. 이 공자는 공업할 때 쓰는 공자예요. 네. 장인들. 옛날에 산업공상이라고 그랬었잖아. 선비가 제일 위고, 그 다음에 농사, 그 다음에 공업, 그리고 난 다음에 상인들. 그렇죠. 이 공자는 그런 공자인데, 이 공자가 들어가니까 소리 글자가 경성하고, 이건 크게 안 바뀌니까, 이 홍으로 바뀌면서, 이 무지개 홍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여기 그 벌레회, 벌레충, 과 관련된 글자를 좀 한번 쭉 보라는 건 뭐냐면 이 뒤에 있는 글자가 다 소리 글자예요. 올챙이 두는 이 말두잖아요. 이게 그 우리 한 말 두 말 할 때 쓰는 그 말 단위를 세는 말이에요. 자 그럼 그 말이니까 이게 원래 글자 형태는 아마 이렇게 생겼겠죠. 근데 여기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 뭘 담은 거예요. 이게 지금 쌀 같은 거를. 그 글자가 지금 이렇게 바뀐 건데요. 여기 뭐 손잡이가 있어. 이 글자가.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우리가 세는 한 말 두 말 하는 단위. 그 단위로서 말이기도 한데요. 또 싸우다라는 뜻도 있어요. 이게. 근데 여기서 또 어떤 뜻이 있냐면 이렇게 원래 생겼기 때문에 이 주걱이야 주걱. 국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있나요? 이렇게 있는 거 북두칠성이죠. 그 북두칠성에 그 두자가 들어가는 이유는 국자 모양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국자 모양 형태로 별이 이렇게 있어서 그래서 북두칠성이라고 하는 거니까 이 두자는 기억하셔야 되고 이 두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또 싸우다라는 뜻도 있어요. 원래는 이 싸움투인데 이 글자가 이렇게 좀 약해서 쓰기도 하는데요. 중국에서는 약해서 쓰는데 이 글자는 안 쓰고 이렇게 쓰죠. 근데 이 글자 자체에도 싸우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걸 먹어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원래 애초에 그런 뜻도 있으니까 같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뒤에 있는 글자들은 다 변하는 게 자 봐요. 그 다섯 번째 거 메뚜기부 한번 봐요. 메뚜기부. 이 다섯 번째 거 메뚜기부를 보면 그 앞에 메뚜기 곤충축자 위에 있는 게 뭐예요? 곤충축자 위에 써져 있는 글자가 그죠? 이 언덕부죠. 이 언덕부하고 이 곤충충하고 만나서 글자가 부가 된 거예요. 소리값은 다 여기서 가져온다는 거야. 소리값이 그대로 가져오지 않고 음이 변해서 가져오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니까 공이 홍으로 바뀌었어. 이러면 이렇게 이제 음값이 바뀌는 경우를 전음이라고 해요. 이게 구르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저번 시간에 얘기했을 때 전자가 들어가는 게 뭐라고 그랬어? 전자가 들어가는 게 뭐가 있어? 이걸로 자전거. 전동차는 아니야. 전동차는 전기야. 이게 전기예요. 이 전자인데 이렇게 해도 전자예요. 이렇게 해도 전자예요. 나중에 한 달 정도 시간을 잡고 여유 있게 비우자가 들어가는 글자들 한번 쭉 조사해 보시면 지금 이것도 다 형성자 관련된 내용이니까 형성자의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가자 뭐 이런 거고요. 이 뒤에 보면 새우 하자 같은 경우도 보면 이 여덟 번째 새우 하자 같은 경우 보면 이 곤충충 뒤에 있는 글자가 이게 지금 이 글자는 이게 빌리다라는 뜻의 가짜예요. 빌리다라는 뜻의 가짜고 이 뒤에 있는 글자는 아래 하자죠.
이게 이 앞에 곤충이 붙기도 하고 뭐 바닥에 잡히니까 고기를 붙이기도 했겠지. 근데 새우는 이런 거고요. 요런 글자 정도는 시험 문제 나옵니다. 요런 정도 수준까지는 시험 문제 나와요. 이런 거는 안 나와요. 근데 이런 거는 여기 있는 것 중에서 상당수는 급수시험이나 이런 데 나오는 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로 쓰는 글자들 위주로 해서 이렇게 뽑아본 거고요. 우리 부스 공부할 때 부스 그 표 가지고 있죠. 거기 맹꽁이맹 한번 찾아보세요. 맹꽁이맹. 맹꽁이맹이라는 게. 부스가 좀 복잡하니까 뒤쪽에 있지 않겠어? 맹꽁이맹? 맹꽁이맹. 맹꽁이맹. 그거 한번 써봐요. 다. 저기 빈 공간에 맹꽁이맹. 뒤쪽에 있지 않겠어요? 맹꽁이맹. 각축 분석. 세 번째 페이지. 맹꽁이맹. 아 그리고 저기 그 공부할 때 사전을 한자 사전을 쓰시잖아. 한자 사전을 뭘 써요? 네이버를 쓰나요? 네, 네이버 한자 사전이 제일 좋아요. 다음 한자 사전보다는 네이버 한자 사전을 쓰시고요. 그 네이버 한자 사전에 보면 내가 이거 그래서 노트북을 가져오라고 했었는데 좀 이따 쉬는 시간에 가르쳐 드릴 텐데 네이버 한자 사전에 들어가서 글자를 찾고 그 글자에서 형성이라고 써져 있으면 형성 글자에 대한 그 글자가 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나와요. 그렇게 되면 그 글자에 대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저번 시간에 배운 것 같은데 이거는 뭐예요? 무슨 글자예요? 그래 무슨 가예요 이거? 이게 무슨 가예요? 또 무슨 가? 이게 가가 하나 뜻이 있는 게 아니잖아. 빌가. 빌가 있고 거짓가 또 있어. 이게 이 글자랑 통짜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글자랑 통짜한다고 그랬죠? 네, 틈가죠. 그러니까 휴가할 때는 이렇게 써야 돼. 이게 시험지 나오면. 근데 현대중국어에서는 이것만 써. 아 이것도 쓰겠는데 거의 이것만 써요. 휴가할 때도 이거 쓰고 막 이래요. 이 글자 잘 안 써. 근데 우린 다 쓰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가짜잖아. 지금 여기서 나온 게 이게 가짜잖아. 무슨 설명하려고 했는데. 아 그래. 네이버 사전에 보면 자 이게 별도로 나와. 근데 이 글자는 이 빌가 이것도 빌가예요 그냥. 근데 이 빌가라는 이 글자 자체는 거의 안 써요. 단어로 이 글자를 이루는 게 거의 없을 거야. 찾아보시면 네이버 한자 하면 형성 문자 이게 뭐 형성해갖고 이제 뭐 나올 텐데 쭉 두 줄 정도 나올 텐데 이렇게 딱 글자 분리해가지고 나와요. 찍어서 넘어가서 모양자라고 위에 이쪽에 모양자 찍는 데가 있어요. 모양자 찍으면 이 관련 모양자가 쭉 나오거든요. 근데 여긴 이 관련해서 단어, 뭐 음훈 이렇게 나올 텐데 이 단어 찍으면 이 글자로 단어가 없어. 근데 이 글자로 모양자를 들어가 보면 이렇게 생긴 글자들이 쭉 나오죠.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소리값들을 거기서 알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자들은 급수시험에는 안 나와요. 파 아니야? 파라는 거. 아, 가, 하, 이 소리글자 몇 개예요? 이거 소리글자 당연히 몇 개씩 있습니다. 이런 거는. 왜냐면 이 글자 앞에 뭐가 붙느냐에 따라서 다 바뀌니까. 이게 이렇게 붙으면 새우잖아. 그러니까 하라는 음가도 있어요. 이것 자체에 빌리다라는 음가가 있는 거야. 이것 자체에 틈이라는 음가가 있는 거예요. 이것 자체에 거짓이라는 음가도 있는 거야. 아, 빌리는 건 거짓을 빌려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글자 자체를 조금 이해를 하면서 넘어가면 나중에 한자를 하기가 되게 쉬워지죠. 이런 글자들을 모르면 그때마다 이것 따로 외우고 이것 따로 외우고 막 이래야 되니까. 또 이 글자는 통자가 있는데 이 글자는 이런 글자랑 통자예요. 이런 글자랑 연결되는 단자인데 이런 글자랑도 연결된 글자예요. 그러니까 옛날엔 이 두 글자가 하나의 글자였고요. 이게 이제 갈라지는 거죠. 이런 것들 그 안에 보면 다 나와 있으니까 한자 공부하는데 시간이 한자 공부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긴 하는데 그거 보면서 하면 좀 더 정확하게. 그러니까 네이버 사전 좀 이따가 쉬는 시간에 한번 그거는 보도록 하고요. 맹꽁이맹 찾아봤어요? 네. 쓰겠어요? 아니요. 맹꽁이맹 쓰겠어요? 거북귀도 썼는데 왜 맹꽁이맹을 못 쓰나? 자, 글자 쓰는 방법은 통상 비슷하죠. 위에서 아래로 쓰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고야 통상 그러니까 이렇게 쓰겠죠. 뭐 이런 식으로 쓸 거 아니야.
이 맹꽁이 맹이. 그쵸? 이 맹꽁이 맹. 근데 이 맹꽁이 맹이 어이씨 맹꽁이를 내가 볼 일도 없고 별로 쓸 일도 없는데 문제는 이게 이 급수시험이나 이런 데 자주 등장하는 단어다. 이게 파리가 되기도 하고 노끈 이 노끈이 되기도 하거든요. 이 글자가 붙으면 파리는 당연히 뭐 앞에 보여준 것처럼 곤충 충이 붙으면 파리가 되겠죠. 자, 노끈이 되려면 이 앞에 뭐가 붙어야 되겠어? 그렇지. 실사가 붙으면 노끈이 되겠지. 노끈승, 파리승 이 두 글자는 뭐 한 3급 정도 되는 한자일 것 같고 이 정도는 많이 나오는 거니까 기억해야 될 거예요. 맹꽁이맹 자체로는 거의 이거 글자 하나로는 쓰이는 적이 없고요. 요게 앞에 뭐가 붙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요 글자 정도는 반드시 기억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 맹꽁이맹이 쓰기가 좀 복잡하잖아. 그러면 이 파리승 옆에 보면 조금 간단하게 쓸 수 있는 말이 나와 있어. 이게 맹꽁이맹. 이게 맹꽁이맹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약자니까 약자도 같이 알아둬야 돼. 그러니까 5급, 6급 시험부터는 약자도 물어봐요. 이게 약자입니다. 약자도 같이 하시면 돼요. 고슴도치,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음가를 다 알아내버리면 고슴도치 위 어떻게 써? 그러면 벌레충의 위 할 때 쓰는 위자죠. 네. 그러니까 위자는 어떻게 써? 밭전에 다로리지, 육다로리지. 이렇게 기억할 수 있죠. 자, 위자 같은 경우는 이게 음식물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 이 위의 상태를 나타낸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사람이 장기니까 육다로리 들어갔겠죠. 이게 위자예요. 음식물이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야. 밭전자인데 표시가 밭전자로 돼 있겠는데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매미 선에 붙어 있는 글자를 보시면 이 글자를 많이 보셨을 텐데 이 글자는 단으로도 읽히고 선으로도 읽히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단어 외워갔어? 단어 외워갔어? 단어? 그 단자야 이게. 헛단이라고 그래. 하나. 그래서 그 유명한 고사 중에 화불 단행이라고 해서 화는 호투로 오지 않는다라는 말을 할 때 쓰는 단이죠. 이게 선으로도 읽히니까 이렇게 읽히는 거예요. 겨울잠 자다라는 뜻의 밑에서 네 번째에 보면 겨울잠 자다라는 뜻의 칩거 있죠. 칩거. 우리 칩거 할 때 쓰는 말이야. 잡을 집에 곤충 충이야. 자, 이렇게 결점되는 것들 있죠. 보면 그러면 겨울잠 자는 것들이 깨어나는 24절기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렇죠? 이 칩자 아닐까? 병자는 놀랄경인가? 한번 찾아보세요. 안 찾아봤으니까. 그 다음에 좀 먹다, 뭐 꿈틀거리다. 그리고 이 밑에서 두 번째 밀랍이라는 게 나와요. 밀랍. 이 납자는 기억하셔야 돼요. 네, 기억하셔야 돼요. 이 글자는 많이 쓰이는 글자고요. 꿈틀거린 준자는 여기 처음 봤는데요, 저도. 이게 봄춘자의 소리 글자를 땡겨온 거야. 그럼 벌레들이 밑에 한 마리가 아니고 두 마리가 꿈틀대는 거지. 자, 이런 글자 재밌잖아. 네. 그리고 오랑캐도 뭐 하여튼 이렇게 본 거야, 사람들이. 옛날 사람들은. 벌봉은 뭐 아주 바로 쓰이는 글자 중 하나고요. 저 위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벼룩조가 있어, 벼룩조가. 자, 벼룩조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거 뭐야? 이거 뭐라 그래? 자, 손톱조죠, 이거. 손톱조. 이게 손톱조예요. 원래 글자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이 손톱조. 이거 원래 글자는 손톱조가 이렇게 되죠. 그럼 손톱조가 이 글자만 있느냐? 그렇지 않지. 이건 무슨 글자라고 했어? 이렇게 생긴 글자는? 또 우겠죠. 또 우인데 뭐 이게 오른손 우예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글자 안에서 해석할 때는 이걸 또로 해석하는 경우는 없고요. 문장에서는 해석할 때는 또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글자 안에 숨어들을 때는 이걸 또로 해석할 수는 없어요.
오른손이 뭘 잡는 모양이에요. 이렇게. 오른손이 뭘 잡는 모양이에요. 이것도 손톱조예요. 이것도 오른손 안에 있는 손톱을 표기한 거지. 그렇지. 이거 두 개 손톱조예요. 손톱조예요. 손톱조 밑에 벌레충이 들어갔어. 우리 어렸을 때, 지금은 여기 도시, 황진희 씨 시골에서 왔잖아. 용민아도 시골에서 자랐나? 그지? 9년에 시골. 어렸을 때 시골에 살 때 벼룩이 있었어, 집에. 이도 많았는데. 서울도 있어. 이렇게 잡는 거? 그래? 못 사는 집. 몰라. 이는 알지. 이 알지. 못 살았나요? 아, 예. 유행 있었어. 같이 못 살았구나. 어디 비슷한 데 살았나요, 둘이? 이게 있으면, 이게 뭐야? 벌레가 있으면 손톱으로? 극지. 이렇게. 극지. 자, 그럼 이 글자 앞에 제방변이 붙으면 극다라는 뜻이 있죠. 극다라는 뜻이. 이 글자는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기억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질문이 있는데요. 벼룩조에 보면 벌레 회를 빼고 나면 이게 둘 다 손톱이라는 뜻인 거잖아요. 근데 하나는 벌레가 발로 들어갔고 하나는 변으로 들어갔잖아요. 이게 이렇게 그 변과 발로 들어갔을 때 나머지 글자에 대한 뭐 규정이라든지 왜 벌레가 발로 들어가고 어디는 변으로 들어가고 그거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아니 혹시 그런 게 있는 거는 그거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그거 다른 데 물어보시고요. 그거 다른 데 물어보시고. 그러니까 이 글자들이 이 두 개의 글자 중에서 한 글자는 쓰이고 한 글자는 거의 안 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손톱조가 이런 형태가 쓰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형태가 조금 길어지면 이 긁을 파라 그러는데 이럴 때는 또 이 손톱조를 요 모양으로 쓰죠. 그러니까 밑에 글자나 위에 글자의 상태에 따라서 글자들이 조금씩 달라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뭐야 비둘기 어떻게 울어요? 비둘기. 그렇지. 비둘기 구자야 이게. 자, 그럼 비둘기 구자 이거 말고 또 있어. 이렇게도 비둘기 구자야. 자, 그럼 두 개 중에 어떤 걸 많이 쓰냐. 이거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뭐 한 6명, 7명이 우리는 그냥 이게 편할 것 같아. 이게 선택된 거야. 이게 자연 선택이야, 글자는. 대부분의 경우에 글자는 자연 선택이죠. 지금처럼 미디어가 이렇게 발달돼 있으면 글자를 지정해서 정해버리지만 그 과거에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대부분 자연 선택이에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글자가 말도 안 되게 땡겨지는 경우들도 한자를 공부하다 보면 많이 있죠. 그런 경우가 되게 합리적이지 못한 상황에서 아무리 이걸 뜯어봐도 뜻글자인데 뜯어봐도 이해가 안 가는 글자들이 있어요. 이거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런 식의 어떤 형성들을 해버렸기 때문이야. 벌레충이 위로 갈 수도 있고 밑으로 갈 수도 있고 오른쪽에 갈 수도 있고 왼쪽에 갈 수도 있는 거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우린 뭐 이게 이렇게 쓰는 게 좀 낫지 않겠어? 라고 모여서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야. 몇 명이 썼어. 그 뭐 친한 사람이 저 글자를 쓰네 이런 식으로 이제 글자라는 건 발전한 거예요. 글자라는 거 그건 그런 식으로 이제 유행한 거죠. 글자라는 그런 식으로 했을 거고요. 이 비둘기는 이해가 있으시죠. 자, 그러면 이 세주하고 세추는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예. 뭐예요? 뭐 차이가 있을까? 세주하고 세추하고. 뭐세요? 새 크기랑 차이가 있습니다. 예. 자, 한번 보세요. 이게 새 크기랑 차이가 있어요. 자, 보십시다. 우리가 곤이라는 새가 있어요. 곤이라는 새. 그죠? 되게 이쁘고 이 아르다라는 고자죠. 고하다. 조선 뭐 인민에게 고하노라고 옛날에 뭐 이런 거 있었죠. 저희 곤이라는 글자에 새가 이 곡이라는 글자에 세조가 붙어서 곤이가 됐어요. 곤이는 큰 새야. 그죠? 그죠? 자, 참새 작자 어떻게 써? 참새 작자. 작다 그랬지 이거. 이렇게. 새 중에서 작다 그랬잖아. 참새 작은 새니까. 자, 꽁이 큰 새야, 작은 새야? 큰 새지. 큰 새? 크지 않아? 꽁이 커? 나 꽁 이만해. 꽁 구워놓으면 진짜 이만해. 꽁치죠. 꽁치의 소리 글자는 화살시에서 왔습니다. 이거 화살이에요?
화살 모양이고 내 이 글자를 왜 이렇게 만들었나 이렇게 생각하면 옛날에 이제 꽁 화살 이게 내가 구분을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다 모든 건 언어는 모든 법칙이 다 그렇게 되진 않아요. 왜냐면 매가 작은 새야 큰 새야. 매 큰 새죠. 기러기도 작은 새야 큰 새야. 기러기도 작지 않죠. 예. 근데 기러기 안자는 어떻게 써요? 이 기러기 안자예요. 예, 기러기 안자예요. 자, 매음자는 어떻게 써요? 이것도 세추가 매는 이제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 얘는 또 이렇게 들어간다. 세추가 들어가고 세조도 들어가요. 근데 하여튼 통상적으로 봤을 때 세조가 들어가는 건 조금 큰 새들. 그리고 새 중에서 이런 거 있잖아. 왜? 독수리 이런 거에 매 뭐야 뭐라 그래? 그런 새들 뭐라 그래? 송골매 이런 큰 새들. 이 큰 새 송골매라는 말 볼까요? 송골매. 이 송골매라는 말은 이게 원래 우리나라 말이 아니랴. 우리나라 말이 아니고 이게 이제 이 몽골 말로 매를 송고르라고 그랬어요. 이게 일본 놈들, 그러니까 몽고족이 우리나라에 쳐들어 1934년인가 31년인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쳐들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설치한 거 응방이라는 거 설치했죠. 매응자에 이 방청에 방자 써서 직방자를 써서 매작오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총관부를 제주도에 하나. 그 제주도 사람들은 몽고 사람들이랑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제주도. 거기 말 목장 만들어가지고 걔도 기마민족이니까 이제 말 계속 보내라고. 그리고 개화고원에 총관부를 만들었죠. 그렇게 해서 두 군데 총관부를 만들었고 또 여자들 조선 여자들 잡아왔죠. 그 기황후 이런 여자들 있어요. 이 송골매라는 거는 몽골말 송고르라는 몽골말이 있디야. 거기서 왔다고 그러네. 미녀에 대한 고사는 쭉 한번 찾아보셨어요? 미녀 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 영국제편. 그럼 미녀에 대한 고사는 두 번째 시간에 하고 책을 펴보면 책 읽어보니까 이거 되게 쉽게 나와있죠? 뭐 이렇게 보니까 뭐 초등학생들도 읽을 수 있게 나와있더라고. 한자랑 처음에 당연히 이제 한자 공부하면 부숫자 공부하고 사용문자 공부하니까 산자를 빼다가 했을 테니까 산자는 뭐 삼척동자가 봐도 그냥 산의 모양새를 따다가 만들어 놓은 글자처럼 보이는 거죠. 여기서 보면 산이랑 관련된 글자를 쭉쭉쭉쭉쭉 얘기를 하다가 사람이 산에 들어가니까 뭐 신선이 되겠지. 그러니까 신선 선자가 이렇게 해서 나온 걸 거고.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등산이라고 그러는데 등산이라고 이렇게 해요. 이 등산이라고 하는데 이 등산의 이 위는 뭐예요? 부스가? 부스 이름이 뭐였어요? 이 위에 있는 건? 그렇죠. 필바예요. 발에머리 이렇게 있는 발에머리. 움직임이죠. 양태희 씨가 준비한 자료 중에서 발에 관련된 부스들이 쫙 별도로 이렇게 싹싹 나눠져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그거 보시면 좀 더 발에 관련된 부스들이 많고요. 발에 관련된 부스들은 다 중요해요. 뭐 부스 중에 안 중요한 게 있겠어요. 부스가 안 중요하면 한자가 구성이 안 되니까. 자, 이거는 발의 모습이니까 움직임이랑 관련이 있겠죠. 이 글자도 마찬가지죠. 이 글자도. 자, 이 콩두자는 우리가 콩두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거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제사, 제기 자 이런 모습이에요. 이 제사지는 모습. 이 제기를 이렇게 들고 있는 모양새인 거죠. 제기를 이렇게 들고 있는 모양새예요. 그래서 그걸 들고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에서 비롯된 글자가 바로 오를등. 오를등 한번 써보세요. 어렵지 않으니까. 오를등을 쓸 때는 이렇게 땡땡 이렇게요. 순서가. 내가 흑순을 사실 맨날 틀리게 써가지고
내가 스님을 찾아보시는 게 맞을 거예요. 그 신선 그 2번 보면 그 15페이지 2번 보면 옆에 2번 중에서 보면 뭐 돌을 닦아서 현실이나 인간 세계에서 떠나서 자연과 같아야 산다는 상상의 사람. 이게 지금 이 설명 자체가 초등학생이야 설명이니까 뭐 요게 나오는 몇 개 단어들만 보면 될 것 같은데 선경이라고 그러지. 예, 여기 나와 있는 선경이라고 그러지. 자, 경자 한번 봅시다. 이 경자. 경자는 이게 뭘로 이루어져 있죠? 선비사요. 선비사 아니고요. 자, 이 경자예요. 이 글자 자체가. 이 글자 자체가 경자예요. 이 경자는 마침내 경이라는 뜻이에요. 마침내 경. 마침내 경.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이 계속 악행을 저지르고 다녀. 너는 필경. 너는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길 것이다 라고 그럴 때 쓰는 경자예요. 필경. 그 위에 이 글자가 쓰이는 경우가 거의 없죠. 그런데 이 글자를 아셔야 될 거예요. 이 글자의 변환 쓰임들이 많죠. 이 글자의 변환 쓰임들이. 옛날에 거울을 뭘로 만들었어? 우리 어렸을 때 국사 시간에 뭐 그렇지. 구리로 만들었지. 청동 거울이라고 해요. 청동 거울. 구리는 쇠죠. 아니 거울이에요. 거울. 아니 좀 거울. 옆에 나라랑 경계 뭐 이런 거 할 때 쓰는 말이 있겠죠. 땅이겠죠. 땅이 들어가겠죠. 네, 땅이 들어가야 되겠죠. 마침내 마침내 경이라는 뜻이 있어요. 필자가 있는데 필자가 좀 어려운 글자이긴 한데 일단 조사해보세요. 필자 조사해보세요. 필자를 한번 써보세요. 집에 가서 조사하셔서 쓰면 될 겁니다. 아름다운 화자랑 비슷하게 생긴 글자예요. 아 그리고 우리 가출하고 출가하고 여기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가출하고 출가하고 한자가 달라요. 네. 여기 우리가 가출하다는 건 그냥 집 나가는 건데 출가는 집을 나가긴 나가는데 시집을 나가는 거잖아. 그래서 이 집을 나가는 건 나가는 건데 이 시집을 나가는 거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거는 시집갈 가겠지. 시집 나간다라는 뜻에 가겠지. 그러니까 집을 잠깐 볼까요? 이 위에 있는 그 스님은 뭐 쓰나요? 스님은 그냥 출가. 그냥 출가. 스님 시집까지는 안갈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경자 꼭 기억하세요. 이 글자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 글자 기억하셔야 돼요. 필경 써보세요. 한번 꼭 찾아서 그 필자도 조금 높은 급수의 시험은 나올 거예요. 높은 급수의 시험은. 자, 우리가 집에 들어갈 때 어디 집에 들어가면 처음 만나는 거는 뭐야? 처음 만나는 거는 문이지? 문. 이 문이죠. 문. 근데 옛날에 우리 이렇게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 사극이나 이런 거 보면 양반 집에 가면은 이렇게 이리 오너라 해서 나무는 크게 있어가지고 양쪽으로 달려있는 거 있죠? 그럴 거 아니야? 양쪽으로 문이 크게 달려있잖아. 지금이야 뭐 대문들 다 이렇게 하는데. 근데 평민들이나 이렇게 흙담집 쌓고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문을 2개씩 걸어놓고 사는 걸 본 적 없을 거예요. 드라마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 문 자체는 좋은 문이야. 그렇잖아. 이 문 자체 형상문, 이게 상형 문자니까 문을 어디서 따왔냐, 어떤 문을 따왔냐면 양반들이나 귀족들이 사는, 지배계급들이 사는 문을 따온 거야. 이 문은. 그러면 나 같은 사람들은 이런 문에서 안 살았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런 짝문에서 살았어. 혼자 문에서. 그게 이 지게호, 집호, 이 한쪽 문이에요. 이거는 한쪽 문. 대부분 여기 살았을 거야. 여기 살기 힘들어. 이 조선 초기에 2계급이 10%가 안 됐단 말이야. 네.
아니 뭐라고 안 했고요. 내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집에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집이랑 관련이 있겠죠. 이런 글자는. 이런 글자는. 또 어떤 사람이 지붕을 그러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 지붕을 잇고 막 이런 것도 굴이에요. 이건 통상 굴이야. 이 주검시변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굴을 뜻해. 여기서부터 보면 나와. 여기서 보면 나와 있으니까 하자. 이게 뭐야? 여기에 날출자가 들어가면 무슨 글자였어요? 이 무슨 글자예요? 굴이죠. 굴하다, 굴욕적이다 이럴 때 쓰는 굴이죠. 그러면 이 글자에도 이 글자 위에 구멍열이 있으면 동굴인데, 자, 이 구멍열이 없어도 이것만으로도 동굴입니다. 이게 시작 글자인 거야. 이 굴자랑 관련된 글자의 시작 글자인 거예요. 이 글자에는 대부분 다 뜻을 갖고 있어요. 항상 그래요. 여기에 제방근이 들어가면 뭐겠어요? 굴착기, 굴착기. 그거야. 그 위에 동굴이 들어가면 동굴이니까 동굴의 소리 글자를 깨고 동굴의 뜻을 가지고 있고, 제방변은 뭔가 움직임이니까 파내는 거지. 굴착하고 이런 거겠지. 자, 이런 데는, 그러니까 이 글자는 이 사람이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이라고 원래 비롯됐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쓰이는 경우 별로 못 봤고, 이게 동굴이에요. 이렇게 생긴 동굴 같은 모양새예요. 그죠? 별로 안 좋죠. 별로 안 좋죠. 이거보다 조금 좋은 집이 있죠.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 네. 간머리라고 하는데요. 진면이라고 하죠. 간머리는 우리가 부스라고 부르는 거고, 원래 이 음부는 진면이에요. 이 글자에. 이런 거는 조금 집 같아. 왜 보면 이런 글자가 들어가면 대부분 다 집 같죠. 이런 건 다 일단 이게 유래가 그래요. 유래가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문도 다 같은 문은 아닌 거야. 이게 내가 살던 문이면 이 군영이나 여기 산 거야. 응? 문도 다 같은 문이 아니야. 자, 그리고 그 몇 글자만 한번 공부해 봅시다. 이게 무슨 글자예요? 볼견이에요? 이게 볼견이에요. 이건 보다란 뜻이고요. 볼시죠. 자, 이게 이제 글자가 이게 이렇게 떨어져 나가고 여기에 뭔가 하나씩 붙어와요. 여기에 뭔가 하나씩 붙어가죠. 충분하다라는 뜻의 복자가 붙으면 좋은 복자죠. 좋은 일. 여기에 또 뭐 쭉 엄청 많아요. 내가 여기 교회니까 기도하죠. 도끼 근자가 붙어서 기도하는 거죠. 이 복의 반대말은 또 화죠. 화. 그죠? 이 글자는 과자입니다. 이건 소리 글자 과자예요. 과, 화 이러는데 이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할과가 되는 거예요. 이 글자 빼고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자, 그러니까 이런 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소리 글자가 뭔다, 이게 소리 글자가 뭐다, 이게 소리 글자가 뭐다.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던 이거 잊어버리신 분은 안 계시죠? 이거 복, 구, 자 이렇게 다시, 재차 이런 뜻이에요. 여기에 글자가 막 붙죠. 그러니까 이런 글자를 잊어버리면 글자를 못 만들어요. 이 글자 반드시 만들어야 돼요. 이 글자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글자도 마찬가지로 이 글자를 기억을 하면 이런 글자들이 이게 화자랑 과자랑 비슷한 글자가 들어가 있다는 거 생각하기 쉽지 않죠. 별도로 하나씩 외우려면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을 하는 거는 나중에 한자를 좀 쉽게 머릿속으로 그려볼, 굳이 연습장에 쓰지 않더라도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요. 자, 이렇게 보니까 이런 글자가 들어가면 이거 무슨 종교적 의식이나 이런 거랑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제사 지내고 이런 거랑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이 볼시자가 들어가면? 그냥 보인시자라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관련이 있을까? 자, 이 글자는 원래 애초에 만들어질 때는 이렇게 재단 위에다가 뭔가 이렇게 재물을 놨어요. 재물을 놓고 그 다음에 이 재물에서 그 당시에 재물 어떤 재물을 우리가
놨을까? 소나 뭐 양이나 이런 거, 뭐 하얀 소나 뭐 이런 것들 잡아가지고 그 잡은 그 상태 그대로 이렇게 제물을 올렸을 거 아니에요? 그겠죠. 개로도 제물을 많이 올렸죠. 아주 옛날에. 근데 이제 좀 역사가 정착되면서 제물에서 개가 많이 빠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헌납, 공헌 이럴 때 쓰는 게 개견자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피가 뚝뚝뚝뚝 떨어져 내릴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게 여기서 비롯된 글자예요. 이 글자가. 그러니까 이건 제사랑 관련이 있는 글자입니다. 자, 그래서 제사 제자를 한번 볼까요? 제사 제자 고기육이 들어갔어요. 자, 고기육이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손이 들어갔죠. 고기를 이렇게 손으로 들고 있는 모양새야. 그래서 어디로 가? 제단으로 가지. 그치? 그게 제사제인 거야. 응? 그리고 이렇게 씌우면 뭐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제단에 그 제상을 차려놓고 여기서 뭐가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관찰하는 거예요. 살핀 찰. 네. 이렇게 들어가면 뭘까요? 재봉변이 들어갔어요. 여기 또. 뭔 행동일 거 아니야? 마찰력 이런 말 혹시 들어갔어요? 네. 뭐 그런 말이겠죠. 그렇게 들어간다. 시집갈 가짜. 그 16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지을 작 뛰어날 걸 있어요. 뛰어날 걸 있죠. 뛰어날 걸에 앞에 사람 이름을 빼도 걸자예요. 소리글자. 왕 이름이에요. 왕 이름. 이 영웅 호걸할 때 쓰는 이 걸자가 바로 이 걸자입니다. 그러니까 걸자는 아마 이게 낮은 급수에 나오는 한자일 거예요. 빠를 속 있죠. 그 옆에 빠를 속.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올 거예요. 아마 이런 문제가 이 묶을 속이에요. 속박하다 그럴 때, 구속하다 그럴 때, 구속하고 속박하고 이런데 묶어버린 거야. 여기에 옛날 사람들은 이거 착받침이라고 그랬고, 이거 원래 착받침이라고 그래야 된다라고 그러고,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이거 착받침이 움직임이라고 관련된 거죠. 이렇게 빨리 가는 거야. 빨리 가는 거. 근데 빠를 속자도 있는데, 빠르다는 뜻에 이 글자랑 어울려서 만들어질 수 있는 단어가 있을 것 같아. 도자가 정도 도자인데, 그것도 빠르다는 뜻이 있어야 되는데, 쾌속. 아, 쾌속. 왜 뭐 쾌속도 되겠네. 근데 뭐 그 쾌속도 되는데, 빠를 쾌자예요. 빠를 쾌자니까 쾌속선 그거 있죠? 쾌속도 되는데, 내가 쾌속을 가르쳐 주려고 한 건 아니니까. 우리 짜장면 배달하는 개들이 어떻게 배달해요? 신속. 이게 빠를 신자예요. 빠를 신자예요. 빠를 신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이게 문제가 나오고 뭐 이렇게 이런 문제가 나오더라고. 이렇게 해서 같은 글자를 쓰시오. 같은 글자로 이루어지는 한 단어를 쓰시오. 이런 문제도 나와요. 이 정도 글자 수준은 한 5급 정도 나올 거예요. 군영이가 저번 시간에 큰 대자는 제일 많이 뜻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 큰 대자는 주로 뭘 뜻한다고 그랬어? 크다? 이거 말고. 자, 이 사람이야. 큰 대자는 이거 사람이 누워 큰 있는 대자잖아. 거. 네. 아니, 꼭 굳이 안 넣어도 돼. 왜 이렇게 사람 잡아뜨리려고 그러나? 서 있어도 돼. 이렇게 서 있어도 돼. 큰 대자. 이 제 이름에 들어가는 지금 한자를 이렇게 줬어요. 그 당시에도 생각을 많이 하시고 이렇게 진 것 같지는 않고 그냥 뭐 이진 것 같은데, 혹시 아시는 한자가 그 정도 수준에서 이게 지압이 부자는 어떻게 쓴다고 그랬어? 뭐예요? 그게 뭐라고 그랬어? 이게 비녀야. 꽂는 상투에 꽂는 비녀야. 그래서 지압이 뭐라고 그랬어? 자, 그러면 지엄이 부자는 어떻게 쓴다고 그랬어? 그렇지. 빗자루 들고 있는 여자야. 여잔데 빗자루를 들고 있어. 그 빗자루를 뭐라고 해?
비추. 응, 비추라고 해. 비추라고 해. 비추라고. 이게 비자 거꾸로 세우는 거야. 비추. 비추. 그 일장은 할 게 없어 별로. 찾아봐도 별로 할 게 없어요. 외울 것도 별로 없어요. 아까 얘기한 것 정도 4개, 5개 정도죠? 그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 위에 보면 골짜기 곡, 그러니까 몇 페이지? 19페이지 보면 골짜기 곡에 이게 변동사항이 뭐 속, 유, 용 이렇게 좀 변하는 거야. 그럼 그 정도니까 그 정도 기억하시고 하는 거니까 요 글자 한 장에 글자가 5개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파생하는 글자를 조금 더 공부하시면 공부가 될 거고, 아니면 이거 봐서는 전혀 여하튼 간에 여기 쭉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8팔은 여기 나누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나누다라고 나와 있고, 여기 보면 8팔이 나누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것만 기억하세요. 그래야 나눌 분 강진희 씨 어떻게 써요? 나눌 분 8팔에 칼도를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쓰는 거야. 8팔에 칼도니까. 자, 여기서 보면 옛날에 우리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에 80년대 후반에 뭐 강씨 막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오고 그런 영화들이 있었는데, 그때 유한도사 뭐 이런 영화도 나왔어요. 심산유복할 때 쓴 이게 좀 이렇게 귀신이랑 관련된 유자거든요. 자, 이 유자 한번 써볼까요? 유자? 유자 좀 어렵죠? 쉽나요? 막대기가 하나 있고요. 자, 왼쪽으로 갑니다. 이게 중앙에, 그러니까 글자를 쓸 때 그 뭐 즐거울 낙이나 이런 글자 다 마찬가지로 중앙을 쓰고요. 작은 유자 들어가고 이렇게 묘산이에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 글자는. 그러니까 이게 즐거울 낙자도 마찬가지로 가운데 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유자에는 되게 많은 뜻이 있죠. 귀신이라는 뜻도 당연히 있겠죠. 귀신이라는 뜻도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저승이라는 뜻도 있죠. 숨다. 그리고 막 어둡고 이러니까 검다라는 뜻도 있고요. 이게 되게 다양한 뜻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이거 많이 쓰이는 글자니까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자, 봅시다. 이렇게 읽어낼 수 있죠. 손톱조, 그 다음에 작을요. 이게 작을요예요. 이게 작을요예요. 손톱조, 작을요, 큰데 이렇게 쓰면 머릿속에 떠오를까요? 손톱조에 작을요에 큰데 이렇게 하면 머릿속에 좀 뜰까요? 손톱조, 작을요, 자, 큰데. 이게 어찌 해자예요. 어찌해라는 말인데, 누나 진짜 엄청 젊어 보인다. 머리 그렇게 깎았구나. 어디서 깎았어, 근데? 이발소에서 깎은 건 아니잖아. 동네에서 알았어. 이 어찌 해자예요, 어찌해. 어찌 해자는 이게 당연히 뭐 의문문에 들어가는 글자이겠죠. 지금은 이 글자가 별로 안 쓰이는 것 같아요. 중국어에도 저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이게 무슨 뭐 이렇게 의문문에 들어가는 거고요. 하인이라는 뜻도 있어요. 이건 좀 더 내가 찾아봐야 될 텐데, 이게 아마 유래가 뭐 그런 식으로 된 것 같아요. 이제 앞에 삼수변이 붙으면, 그렇죠. 시냇물, 계곡이에요, 계곡. 그리고 뒤에 삼수변 점세개. 뒤에 그 세조가 붙으면 닭이에요. 닭이에요. 그러니까 요 개자를 기억하고 있으면 신의 개자랑 닭 개자 2개를 다 한꺼번에 공부할 수가 있는 거가 되는 거죠. 이건 해. 어찌 해. 여기서 곡자를 얘기했으니까 곡자랑 관련된 거를 몇 개 해볼까요? 이 곡자는 여기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왜 이게 계곡곡이 됐는지는 아실 거예요.
욕심부리다라는 말 있죠. 욕심부리다. 네, 하고자 하다라고 할 때 쓰는 말. 네. 하품음이 들어가면 욕심부리다. 거기 마음까지 들어가면 더 그렇겠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 옷을 많이 겹쳐 입는다라는 뜻으로 넉넉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럼 앞에 옷 의가 들어가면 넉넉할 유가 되겠지. 부유하다, 유복하다 뭐 이럴 때 쓰는 말이에요. 그리고 앞에 사람인이 들어가면 속되다. 이 사람인이 앞에 들어간 글자 중에서 안 좋은 말이 정말 많아요. 자, 이런 글자 매양매자죠. 만날 이런 말이죠. 매번 이런 뜻인데 여기 사람이 들어가면 사람들이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사는 거야. 뭐 나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가 봐. 모욕감을 주는 거예요. 오만하다. 여기도 사람이 들어가요. 오만하다. 오만할 수 있는 게 동물이 오만할 수 있지 않겠어. 여튼 사람이 들어가는 글자 중에서 안 좋은 글자가 참 많아. 이건 속되다. 저속하다. 뭐 이럴 때 쓰는 말이에요. 거기에만 쓰는 건 아니고 이건 여러 가지로 쓰이니까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용이 누나 이름에 들어가는 용자도 있죠. 이게 왜 용자가 얼굴을 뜻하는지는 여기 보면 나와 있죠. 이렇게 주름이 생기고 뭐 이렇게 생겼다 해서 된다고 그러니까 이건 별로 그닥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보면 아름다울 미자가 있네. 밑에 글자 중에 하나가 20페이지 밑에서 보면 아름다울 미자가 나와 있잖아요. 이게 아름다울 미자가요. 이 아름다울 미자는 왜 이게 아름다울 미자? 이게 양양자잖아요. 이렇게 하면 양이잖아요. 옛날에 재단에 제물로 바치는 양들 많았죠. 어떤 양들을 바치겠어? 그렇지. 좋고 큰 걸 바치는 거야. 그러니까 큰 데는 크다라는 뜻뿐만 아니라 매우 좋다라는 뜻도 있겠죠. 매우 좋다라는 뜻도 있겠지. 그러니까 이게 아름다울 미가 된 거는 재물 중에서 제일 괜찮은 재물을 초이스해서 그걸 바치는 거지. 그게 제일 아름다웠을 테니까. 아니 어디 뭐 공녀 보낼 때도 이쁜 여자들 뽑아서 보낸단 말이야. 아 그리고 이 글자도 있네요. 이게 무슨 글자? 여기 나오나요? 또 있죠? 이게 무슨 글자예요? 네, 이건 무슨 글자예요? 삼수변이 붙었어, 곡자에. 네, 이 목욕하는 거야. 자, 이 목욕하는 글자는 오늘 들으시면 잊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목욕할 욕자예요? 그럼 목욕하다 목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목욕하는 거에? 목욕하는 거 목자를 한자를 처음 보더라도 이거 상상할 수 있어요. 뭐 웃으시는 분들 대충 아실 텐데. 이게 목욕이야, 목욕. 목욕. 자, 이 글자는 잊어버리지는 않을 거야. 목욕. 네. 이게 소리 글자가 목자니까 소리값을 따온 거예요. 그 다음에 물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목욕할 목에 목욕할 목이에요. 이 글자는 한자 여러 사람 가르쳐봤을 때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요 글자 목욕할 목자는 절대 안 잊어버려. 이 글자하고 또 하나 있죠. 절대 안 잊어버리는 글자. 토할 토. 네. 입구에 토. 이런 글자는 안 잊어버려. 이런 글자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이게 이제 자 여기서 보면 밑자자가 나오던데. 밑자자가 나오던데. 밑자자는 됐고. 이거 두 개는 다른 글자입니다. 이게 성씨 시자인데요. 이게 원래 성씨가 이렇게 이 뿌리를 내린 뿌리 모습에서 따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씨겠지. 응? 이 누구는 그 씨? 신원선 씨? 이렇게 얘기할 때 쓰는 씨예요. 그러니까 요거가 뿌리에서 따온 글자예요. 뿌리에서 따온 글자. 이 뿌리가 어디냐라고 한 번 더 찍어주면 낮을 쳐예요. 이게 그 근본이다라는 뜻의 근본처.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 출전은 이게 땅이고 여기에 있는 이 쇠붙이를 칼을 갖다가 이렇게 땅에다 대는 모습이라고 그러죠. 한마디 저렇게 하면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 위에 옹무윗이 들어가면
그죠? 원음시 들어가면 집 밑이잖아. 집 밑이라고. 집에 있는데 밑을 뜻한다고. 그러니까 밑둥이잖아. 밑절에 밑절. 저변을 확대하다란 말 들어요. 저변을 확대하다. 저변을 확대하다. 사람이 들어가니까 여기도 저속해지잖아요. 단어 암기노트 22페이지 보면 세 번째에 저속이란 말이 있는데 이 저자에 이게 뭐예요? 근본 저자에 사람이 들어가니까 소리가 낳는 말이 되는 거야. 아까 이 글자만 해도 뭐라고 얘기했었죠, 제가. 이 글자만 해도 뭐라고 얘기했었죠. 이 글자만 해도. 이 글자만 해도 소리값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글자만 해도 복이라고 그랬죠. 네. 이 글자만 해도 복이라고 그랬어요. 넉넉하고 가득 차고 이런 말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당연히 제사 지낼 때 이게 들어오면 정말 좋겠지. 근데 이제 뭐 이게 좋은 뜻만 있느냐 그렇지만은 않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쌀포가 들어가 보면 이렇게 쌀포가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 군대 안 다녀오셔서 모르시겠고 군대 갔다 오면 이거 뭐라고 했어? 길포의 길포리. 길포의 길포리 쌀포를 포자 위에 초두머리가 들어가면 원포일까요? 포자 위에 초두머리가 들어가면 뭘 풀까요? 다음 시간에 쌀포 관련된 이 포자 관련된 글자를 한번 쭉 조사를 해보세요. 이 포자를 쭉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포도겠죠. 이 글자가 무슨 글자다 음가를 갖고 있는 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곤충충으로 된 쭉 많은 글자들을 얘기한 게 그 각각의 음가들을 기억해야 읽어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렁이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렁이인이다. 그러면 지렁이인 안 쓰고 지렁이인이 쉽게 그려질 수가 있는 거야. 지렁이니까 곤충이었었고, 땡기다, 인도하다, 견인하다 라고 할 때 쓰는 인자잖아. 이렇게. 그럼 지렁이인. 그러니까 지렁이인만 기억하면 돼. 내가 지렁이인 이렇게만 기억하면 되는 거지. 매미선 이렇게만 기억하면 돼. 매미선하고 막 써보지 않아도 된다는 거지. 그 기본적인 음가들을 기억하고 있으면 굳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거 있죠, 이거.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면 뭐였어요? 이거 우리 어렸을 때 책상이나 학교 가보면 이런 거 있었는데, 여기에 써져 있는데, 관리자들이 그러니까 부야, 무슨 부야? 관리자들이 정관리자, 부관리자, 정부야. 그러니까 버금부지. 두 번째 라는 뜻의 버금부지. 또 이런 글자가 있습니다. 책받침하면 누군가를 핍박하는 거예요. 핍박하는 거예요. 이게 핍박이라고 해요. 핍박. 이건 다른 글자예요. 결핍 아동 할 때는 이 글자예요. 이건 다른 글자예요. 결핍 아동의 핍자는 부족할 핍자니까. 이건 누군가 겁박하고 핍박하는 거니까요. 이건 다른 글자예요. 대충 요 정도는 나오는 것 같아요. 요 정도는 한 3급 정도에 나오는 글자들. 잠깐 쉬었다가 민요고사하고 끝내줍니다. 이게 네이버를 보면 네이버 사전 쓰시는 분 누나 일로 와봐. 누나 네이버 사전 써? 나 안 써요. 용인아 써? 저번에는 그러니까 그래? 가요? 그거 깔아놨죠. 디지털 그거 깔았어요. 원자를 쓰는 찾아. 다양한 뜻들이. 왜 이렇게 많은 뜻들이 이 글자 안에 들어가 있느냐라고 본다면 전 세계적으로 거의 유례가 없는 글씨죠, 한문. 그러니까 은나라 시대에 썼던 합본문이고요. 그다음 주나라 때는 금문 뭐 이런 거 썼어요. 춘추전국 시대 글자도 지금 글자하고 좀 달랐을 거예요. 근데 전국시대 말기가 오면서 진나라가 이렇게 기원전 한 220년경에 통일하면서 220년대인가 220년. 하여튼 그때쯤 통일하면서 글자를 하나로 이제 모으기 시작하죠. 그때부터 글자가 정립이 돼서 2000년 넘게 거의 변하지 않는 글자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글자가 우리 세종대왕 훈민정음 만든 게 1400년대야.
얼마 안 돼요. 한 700년 된 거죠? 700년밖에 안 됐는데 그때 쓰는 글자 안 쓰잖아. 그죠? 근데 얘들은 그때 쓰는 글자를 써. 그러니까 이 하나의 글자에 되게 많은 뜻들이 다양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겹쳐 있고 들어가 있고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글자에 대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중국에는 되게 많겠죠. 우리보다 훨씬 많죠. 그런 1899년이 갑골 문자가 발견됐어요. 지금부터 100년 조금 넘는 시기에 갑골 문자라는 게 발견이 된 거예요. 갑골 문자는 어디에 쓴 거라고 그랬어? 거북이 등갑자고 소에 말에 뼈다구 이런 데 쓴 거예요. 근데 이때부터 갑골문에 대한 분석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전에 있었던 글자들은 다 추측을 했거든. 근데 이제 이때부터 글자를 보고 이렇게 막 이제 유추하기 시작한 거예요. 정확한 유추를 하기 시작한 거죠. 네, 개인적으로 중국에 태어났으면 이런 거 공부해봤으면 참 좋았겠다 싶더라고요. 그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만들어져 있는 글자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글자들에 되게 다양한 뜻들이 한꺼번에 막 들어가 있는 거예요. 원래부터 그 글자가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텐데 오랫동안 된 글자니까 이걸 다 뜻글자니까 다 그 안에 뜻이 있으니까 하나씩 하나씩 뭔가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외울 필요도 있겠지만 모든 걸 다 거기에 맞추면 아 이게 왜 이 글자야 라고 생각하면 못할 수 있으니까 거기까지는 이거 글자예요. 일단 글자 문자는 일단 외우는 게 제일 급선무죠. 그 다음에 이제 외우고 난 다음에 그 안에 내부를 풀어보는 게 아주 좋죠. 이런 글자가 있죠. 그쵸? 자 이게 왜 호예요? 남자 여자가 남자 회의문자죠. 남자 여자가 좋아하는 거지. 이 글자에 대한 해석도 되게 다양한 거야. 어떤 사람은 남자랑 여자랑 이렇게 끌어안고 있는 모습이야. 여자가 아이를 하는 그러니까요. 또 어떤 사람은 강진 씨 얘기한 것처럼 엄마가 아이한테 사랑을 주는 모습. 안고 젖을 주거나 뭐 사랑을 주는 모습이야. 이럴 수도 있어. 또 어떤 사람은 야 이 계집 여자는 결혼 안 한 경우에 쓰는 문자 아니었냐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한자에 대한 해석은 하나에만 국한되면 안 돼요. 마찬가지로 네이버 사전에 나와 있는 형성 문자에 대한 개념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아 이랬는데 왜 저 사람 저렇게 얘기하고 또 이 사람 이렇게 얘기하지? 되게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누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우리가 어처구니 없다고 그러잖아요. 어처구니 뭐라고? 어처구니가 뭐예요? 어처구니가. 우리가 통상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어처구니에 대한 해석은 정말 많아요. 맷돌에 대한 손잡이가 우리가 이해하기가 참 쉽기 때문에 통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고 집 지을 때 들어가는 어처구니라는 뭐 이렇게 제목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것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양한 해석들이 언어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어떤 것만이 무조건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어떤 것만이 무조건 다 맞는. 그러니까 이런 글자 있죠. 이 무슨 글자예요? 기르죠. 기르는 거라고 그랬죠. 자, 이게 어디에는 양고기를 먹여서 키우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옛날에 양고기 쉽게 먹을 수 있나? 농경민족들이 그렇지 않아. 그러면 이게 국방이나 이런 데서 쓰는 말이. 그것도 더군다나 양 같은 경우는 제사상에 올라가고 제단에 올라가는 그런 재물들이야. 흔히 쉽게 귀할 수 없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양고기로 아이를 키우는 거야. 또 어떤 사람은 양한테 먹이를 주는 거야. 그러면서 키우고 사육하고 양육하는 거야. 뭐 이런 해석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한 가지에 대한 해석에만 이건데 왜 다르게 해석하지? 이러지 않으시는 게 맞아요. 한자 해석은. 자, 미녀 하면 생각나는 말이 그냥 딱 생각나는 말이 그 전에 조사하기 전에 딱 생각났던 말이 뭐야? 미인방면. 미인방면. 별세 가인 말. 우리 이런 말들만. 미인은 박명이었던 게 왜 그럴까? 미인이 왜 박명일까? 이 박하다예요. 이 박자는. 이 박자 잠깐 볼까요? 아까 이 글자 잠깐 공부했었죠? 네. 이 잠깐 공부했었고요. 이게 마디촌이 붙었어요. 이 글자도 있겠죠? 이 글자 소리값은 뭘까요? 불 거예요, 이 소리값이. 이 글자 앞에 열십자가 붙으면 우리 박사, 석사는 클석자거든요. 석사 뭐 이런 거. 이 박사죠.
삼수변이 붙고 이렇게 쓰면 가계부 할 때 쓰는 부자예요. 이게 왜 가계부 할 때 대주변이 들어갔을까요? 은서. 네, 옛날에 주간에 썼으니까 주간에 썼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초두머리가 들어가면 저 동네 참 인심이 박해 이럴 때 쓰는 말이죠. 그러면 박자랑 반대되는 말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배웠죠. 숫자죠. 이 숫자랑 관련된 고사가 또 있는데 낯이 두껍고 그렇죠. 낯이 두껍고 치욕스러움을 모른다. 후한무치라고 그러죠. 후한무치. 후한무치라고 하니까 생각나는 말이 있네. 철면피라고 해야죠. 철면피. 얼굴이 철판을 깔아놓은 것 같아. 그게 원래 철면 십갑인가? 뭐 이런 말에서 비롯된 거예요. 얼굴이 철판으로 10갑을 두드는 것 같이 누구한테 아부아부 아첨하는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의 얼굴은 아마 그럴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철면피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철면피는 뻔뻔함이죠. 첫째는 제일 많이 쓰는 거. 또 하나는 우리 어렸을 때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포청천 봤어요? 포청천? 네. 네, 우리가 포청천을 뭐라고 했어? 포청천을 그런 사람을 어떻다고 하냐면 얼굴에 철판을 깔고 사사로움을 없앤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철면판관이라고 했어요. 철면판관. 무서운 사람들이죠. 그 포청천에 보면 뭐 잘못해서 이제 죽여야 될 사형을 시켜야 되면 걔들 불러서 나중에 죽일 때 뭘로 죽여요? 작두로 죽이잖아. 네, 작두로 죽여요. 작두로 죽이는데 그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모든 작두가 다 동일하지가 않아. 작두가 세 가지가 있어. 세 가지. 작두가 그냥 동일한 작두가 있는 게 아니었어. 제일 밑에 서민들을 죽이는, 평민들을 죽이는 작두는 개작두야. 그 다음에 귀족들을 죽이는 작두는 호작두지. 호랑이 작두. 왕이나 왕족 이런 사람들은 뭘 잡겠어? 왕을 뜻하는 게 용이지. 네. 용안이라고 그러잖아. 용포라고 그러고. 그죠? 네. 용작두는 왕족을 잡을 때 쓰는 작두. 그러니까 중국에서 판관 중에서 부윤이죠. 통상이 그 당시에 개봉부 부윤이었는데 부윤은 서울시장통을 가는데 그 당시 행정하고 사법이 별로 분리가 안 돼 있을 때니까 누가 용작두를 제일 많이 썼느냐? 이 사람이 철면 판관이었던 거죠. 철면 무사한 사람이지. 그쵸? 어떤 밖에서의 어떤 힘에 크게 작동되지 않는 공평 무사한 판결을 내렸던 사람. 첫 시간에 제가 잠깐 얘기했었는데 나중에 제자백과 공부를 조금씩 하면서 보겠는데 그 여러 가지 사상가 중에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공자, 맹자, 순자 이런 사람들이 유가사상가라고 그러고 법가 사상가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에 관중 포스계 관자 이 사람 법가의 아버지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상항, 한비자, 상항, 신도, 신불의 한비자 이런 사람들을 법가 사상가라고 그러는데 법은 무엇이냐? 라고 물어봤을 때 상항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든 사람들한테 공평하고 무사하게 적용될 수 있는 하나의 원리를 우리는 법이라고 하자. 물 흐르듯이. 그래서 법조가 어떻게 써요? 삼수변에 갈 것자를 쓰죠. 물이 흐르다가 뭐 큰 걸 만난다고 해서 안 흐르지 않잖아. 다 흐르잖아요, 물은. 그러니까 그렇게 법은 그래야 된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법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죠. 법은 최초에 제정한 이유는 뭐 이제 중앙집권 강화하려고 만들었겠지만 기본적으로 시민들, 국민들, 인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단어가 있어요. 자, 이 단어 잠깐 보면 우리 이게 북한에 쓰기 때문에 이거 안 써요. 중국이나 북한에 쓰는 말이에요. 이 말이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내가 한비자라는 책을 읽다 보니까 이 말이 나오더라고. 근데 이 한비자가 여기서 인민을 뭐라고 정의하냐면 사실은 이 국민이라는 단어는 좀 문제가 많은 단어죠.
국민은 옛날에 황국식민 해가지고 일본 왕에 충실한 신하다라는 뜻이에요. 국민이란 말이. 그래서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이란 말을 참 좋아하진 않는데 국민 그러면 대통령 포함 안 되는 것 같은 느낌도 좀 있어. 이 인민을 뭐라고 정의하냐면 한비자는 인은 통치자요, 민은 피치자라. 그래서 인민 그러면 국가의 모든 인적 구성원을 인민이라고 한다라고 한비자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한비자. 난 그 한비자가 한 정의가 가장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처음에 조사한 미녀가 누구였어요? 달기 조사하셨죠? 대부분 달기 조사하셨죠? 내가 조사해보니까 달기 전에 말희라는 하은주라고 그러거든. 근데 우리는 그걸 하은주라고 해서 중국의 고대 왕국들 얘기할 때 하은주라고 그러는데, 자, 여름 맞자죠? 이게 여름 맞자인데 하나라가 있어. 이게 왜 여름하냐? 이게 왜 여름하냐? 잠깐만요. 이 글자를 설명을 해줘야 되겠다. 이게 원래 스스로 자자죠. 그럼 이게 무슨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스스로 자해? 스스로 자해? 그렇죠. 이 코비죠. 자, 스스로 자해는 코비, 냄새 취, 맡을 후, 냄새 맡을 후, 또 빼면 냄새 취, 뭐 이래요. 이게 코예요. 코의 모습을 따가지고 있는 거예요. 얼굴면 이게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얼굴 볼이 있어야 되죠. 이렇게. 이게 그 납작 할 때 쓰는 난면이죠. 면자가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는 머리 혈자가 밑에가 이제 잘려서 이렇게 쓴 거고요. 이게 머리고요. 이거는 개걸음치죠. 이렇게 돌아다니는 모습이. 이게 발이야. 이런 건 다 발이야. 이렇게 생긴 건 다. 이게 왜 여름 맞자냐면요. 이 가면을 쓰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축제를 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여름에 축제를 했어. 그래서 여름이라고 한 거야. 왜 여름에 축제를 하겠어? 왜 여름에 축제를 하겠어요? 왜 여름에 제를 지내겠어? 그렇죠. 여름에 비 오고 그래야 풍작이 될 거 아니에요? 가을에 추수를 하니까. 그거 관련 생긴 글자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라 시대 때는 하나라를 처음 만든 건 우왕이에요. 사망 오제에서 오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곤의 아들이었던 우가 왕이 되면서 우왕이 돼요. 오제 이후에 첫 임금이죠. 이때가 기원전 한 2000년경이라고 해요. 이때가 기원전. 이때 17대 왕 중에 걸왕이라는 폭군인지 하여튼 그 왕이 있어요. 왕은 폭군이라고 개인적으로 칭하기 참 그렇지만 이 걸자가 있어요. 여기 쓰는 걸자가 이그러질 전에 뭐가 붙었어요? 나무가 붙었어요. 이 앞에 사람 인용을 뭐 했어요? 네, 걸자라고 그랬죠? 이 여자 이름이 마리였는데 마리한테 당했다. 그래서 이 말리라는 나라의 여자가 중국 역사에서 미녀를 얘기할 때 처음 나옵니다. 통상. 네. 말희예요. 이 희자가 통상 이런 희자를 안 쓰는데 용이 누나가 쓰는 희자, 개지피, 예쁠희 이런 글자를 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희자를 기쁘리자를 썼네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걸왕이 애첩이라고 그랬어요. 애첩. 이 첩이죠. 첩. 이거는 제가 설명해드렸죠. 이게 첩이에요. 이 첩이에요. 그죠? 처첩이라고 그래요. 처는 와이프, 첩은 뭐 그냥 이 첩은 진짜 첩이에요. 여자가 서 있는 거야. 시중 들려고. 그러니까 첩의 신분이 어떻겠어요? 네. 그래서 첩이에요. 네. 그래서 첩이에요. 그래서 첩이 누군가를 대해. 제방변이부터 적대할 때 맞이할 첩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보면 이 글자는 구성원리를 알고 있으면 이 글자로 인해서 알 수 있는 글자도 상당히 많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멸망하고 그 다음에 달기라는 여자가 나와요. 이때부터 이제 그 유명한 달기 뭐 달기 어쩌고 저쩌고 해서 달기가
이게 뭐 또 다른 얘기 보면 뭐 원래 단이 보낸 뭐 여자라고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달기로 인해서 나라가 상나라가 망해버리고 주나라가 생겨요. 이게 중국 역사에서 이 주나라를 유가들은 뭐 최고의 왕조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유가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은 주나라의 초창기 시대의 모습으로 공자는 항상 그렇게 가려고 그래서 주의 예법을 따른다 라고 항상 얘기해요. 나중에 유가를 공부하게 되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그 유명한 강태공이 나오는 거예요. 강태공 2번 보면 달기 기주후 뭐예요? 이 뭐예요? 소생하다 소자예요? 그죠? 보호할 호자고요. 소호의 딸이죠. 그 다음에 원래 상나라라는 나라였는데 왜 이걸 사람들이 은나라라고 부르냐? 그러니까 원래는 상, 주 이렇게 불러야 맞아요. 원래는 중국 고대 국가를 주나라부터 이제 역사에 완전히 들어오는 시기니까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왜 사람들이 이걸 은나라라고 부르느냐? 이걸 왜 이렇게 부르느냐? 이 주나라에서 상나라를 깨박살내고 난 다음에 상나라로 부르지 않고 은나라로 부르고 이 도읍지 이름이 상이었는데요. 은나라로 부르기 시작하죠. 왜 은나라로 부르냐면요. 이 은이라는 말 자체가 깨지고 이그러지고 이런 말에서 비롯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망할 놈의 나라였다는 거야. 그래서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죠. 지금 은자를 한자에서 찾아보면 그런 글자는 없을 겁니다. 그냥 나라 은 정도로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는 이 은이라는 말이 아주 안 좋은 말이었어. 근데 이게 성씨에도 은씨입니다. 은씨, 은수미의원이 있는데 그 양반 아마 이 은자 쓸 거예요. 은지원도 이 글자. 은지원 뭐 같은. 강태공이라고 들어봤죠? 낚시하는 사람. 이때 등장하는 책사예요. 제갈량 같은 책사, 모사라고 그랬죠? 모사는 뭐야? 모사 어떻게 써? 달감에 아무목이 쓰죠. 근데 이 사람 말하는 사람이지. 그렇지. 말해야지. 꾀모자예요. 꾀모자. 자, 이 글자만은 뭐라고 그랬어? 솜씨 이 글자만은 뭐라고 그랬어? 모월 모시에 아무개 모자예요. 그 사람 이름은 강태공의 이름은 원래 이름은 상이며 자는 자라고 해서 우리가 강자라고도 하고요. 이 사람을 태공망이라고 하는 게 망자는 그리워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태공이 그리워했던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 이때 있었던 그래서 옛날에 우리 대한항공 CF 보면 한 4, 5년 정도 전에 대한항공이 중국 그 어디 항로 개척하면서 가면서 라인 만들면서 어떤 애가 나와가지고 중국에 나와 푸시 푸반분 뭐 이런데 들어봤어요? 복수불반분이라는 말이죠. 복수불반분. 2번에 5번째 줄에 보면 복수불반분이라는 말이 있어요. 복수불반분. 자, 복자는 이게 무슨 복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전복되다라고 그랬죠. 배가 전복되다. 뒤집어지다. 자, 물이 복수. 물이 뒤집어졌어. 불반. 돌이키기가 힘들어. 어디로 돌이키기가 힘들어? 화분. 이게 강자가 그 전에 살던 와이프랑 같이 살다가 강자가 와이프가 일도 안 하니까 당연히 욕하겠지. 뭐라 했어. 돈 벌어오라고. 이게 왜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강자가 에이씨 내가 너랑 안 살아. 그리고 나갔어. 그래서 태공망을 만나가지고 승상이 됐을 거 아니에요. 재상이. 그래서 이제 크게 행차를 해서 자기 고향 땅으로 지나가는데 와이프가 와가지고 나 기억 못하겠냐고 조씨인가 그랬을 거야. 조씨인가요? 강씨가. 근데 와이프가 나 이제 구제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어요. 강태공이 80살까지 납치하고요. 그 이후에 80년 동안 정치했으니까 160년을 산 사람이에요. 기네스북에 올라야 되는 거. 아담 하와 그 이후로 제일 오래 산 사람일걸? 하여튼 이 사람이 이렇게 되니까 강태공이 거기다가 이 물이 있던 화분을 이렇게 탁 엎으면서 후시 반분 이렇게 얘기했겠지.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다 이렇게. 강태공이 나쁜 놈이 뭐. 이 말도 안 되죠.
이런 식으로 그 당시에 여자나 뭐 이게 이거 봐, 봐봐 서서 기다리는 사람이라니까 이런 식이니까. 그리고 처라는 말은 부르면 달려와서 일하는 사람에서 비롯돼 있어요. 아니 지엄이 부 봐봐 이게 빗자루 쓰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재산이었었어요 대부분의 경우에 재산을 뜻했죠. 이 분자는 화분입니다. 화분할 때 분자예요. 자, 이 화분할 때 분자 한번 볼까요? 이거는 무슨 글자예요? 그릇이죠. 여기 뭐가 담겨 있어요. 이렇게 뭐가 담겨 있어요. 네, 피혈이에요. 담겨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담겨 있는 그릇인데요. 이 그릇은 좀 큰 그릇입니다. 작은 종지가 아니에요. 작은 종지가 아니에요. 이건 좀 큰 그릇이에요. 화분은 좀 큰 겁니다. 이 좀 큰 화분인 거예요. 이거 작은 이런 거 아니에요. 큰 거예요. 거기에 물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물을 그러니까 몽땅해서 부인 마씨한테 이렇게 끼얹었나? 같은 거. 이렇게 해서 달기라는 여자가 나오고요. 달기라는 여자 관련해서는 이 제일 유명한 말이 포락지영입니다. 이 포락지영이라는 말은 이게 참 무서운 말인데. 자, 이 형자는 무슨 형자예요? 이게 왜 형별의 형이라고 그랬어? 네, 칼도가 들어갔죠. 자, 이게 터럭삼이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모양, 형태, 형상이 되겠죠. 이 모양, 형태를 나타내는 말이 자, 이 부수글자 중에서 이 글자도 있죠. 수염이란 말 들어봤어요? 수염 다 있으니까. 여기에 모름지기 숫자가 들어가면 자, 이게 숫자입니다. 이렇게 보면 글자가 엄청 짜증나게 어려운데 이게 부숫자예요. 그리고 이게 모름지기 숫자예요. 네, 모름지기 숫자예요. 그러니까 이 모름지기 숫자는 나중에 이 한번 독해할 때 정말 많이 나오는 말이니까 그때 별도로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하여튼 이게 수영할 때 숫자예요. 수영할 때 숫자예요. 염자도 마찬가지로 이 글자가 또 들어갑니다. 포락지형. 이 포락이라는 게 어떻게 보니까 어떻게 죽이는 것 같아요, 사람을? 그렇죠. 이 불을 어떻게 이 포락이 어떻게 사람들을 떨어뜨려 죽이냐면요. 이렇게 이 구리통을 만들어. 구리 원통을 만들어. 그러니까 기름을 이렇게 발라. 기름을 이렇게 발라. 그리고 밑에 석탄이나 장작을 떼는 거예요. 이렇게 불을. 그리고 죄수들을 왕은 여기서 이렇게 보고 있어. 달기라는 여자랑 둘이. 그리고 죄수들을 여기를 지나가라. 불이 원통이야. 거기다 기름을 발라놨어. 다 떨어지죠. 이게 태울라 이러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죠? 달기 이후에 나오는 여자가 그러니까 그 유명한 포사. 달기로 인해서 상나라가 망하고 포사로 인해서 주나라가 실질적으로 망하죠. 그래서 포사 때까지의 주나라는 동주라고 그러고요. 서쪽으로 천도를 해버리니까 그 이후에 주나라를 서주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낙양에서 장안으로 이사를 가죠. 내가 여기다 더 써놨네요. 장안에서 낙양으로 이사를 합니다. 지금 장안은 시안이라고 해요. 옛날에 국공합작 때 장쉐림이 시안에다가 그 장개석을 감금해버리죠. 그래서 장안이 되게 유명해요. 장안은 뭐 워낙 유명한 데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이 포사라는 게 천금매소라고 나와 있죠. 웃음을 사는데 천금이 들었다는 뜻이에요. 웃음을 사는데 포사를 한번 웃게 하려고 그러면 이게 죽 깎는 거야. 이거 잘 안 웃어요. 그래서 막 별짓을 다 하죠. 뭘 했어요, 그래서? 피단 찢었죠. 그리고 거화 취소라고 해요. 불을 올려서 불을 들어서 웃음을 취한다. 봉화 막 올려가지고 그런 거니. 나중에 이제 이것 때문에 망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가 있고요. 뭐 그러다가 이제 뭐 하여튼 역사적 내용이니까 서주 유왕이 그 포사의 그 아들인 백복을 태자로 삼아서 태자를 바꿔버리니까 그 전에 태자의 할아버지였던 국구, 그러니까 왕의 장인이죠. 이 구는 장인 구자예요. 이
I를 업고 있는 모습이겠죠? 이게 절구구자인데요. 이거 통상 I예요. 왜냐면 이렇게 하면 애기잖아요. 응? 그잖아요? 영아라는 말이 있죠. 영아. 이게 어린아이형, 어린아이야. 그래서 영아라고 해요. 이거는 I의 모습입니다. 통상이. I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I를 업고 있는 남자가 있어요. 그죠? 할아버지죠. 그죠? 모양이. 장인국자예요. 이 신화라는 사람이 견웅이면 어느 쪽 오랑캐일까요? 견융. 그렇죠. 서쪽 오랑캐. 서쪽 오랑캐와 결탁을 해서 군사를 끌어가지고 자기네를 파괴해버리는데 오랑캐가 쉽게 물러갈까요? 안 물러가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 달기의 미소. 뭐라고 그랬어요? 네, 미소. 이 눈썹 밑자 앞에 계집여자가 붙어 있는데 이게 아첨할 밑자입니다. 그래서 이 미소는 아주 안 좋은 미소죠. 그쵸? 근데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미소는 미량의 작다라는 뜻의 약간 뭐 크게 파한 얼굴이 깨지면서 대소가 아니고 파한 대소는 그거죠. 얼굴이 막 이렇게 상태가 변하면서 크게 웃다를 파한 대소라고 그러는데 달기의 미소, 포사의 미소는 이 포사의 미소는 이 뒤에 있는 밑자는 무슨 밑자인지 알겠죠? 미량의 이런 밑자입니다. 그 달기의 미소는 이 밑자는 아첨하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주나라가 끝나고 주나라가 끝나는 771년부터 이제 춘추전국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춘추전국 시대 때 이제 나오는 서시라는 사람이 나오죠. 서시라는 사람. 이 서시라는 사람이 서호에서 뱃놀이 할 때 이 그 호수에 있는 고기들이 수영을 못하고 가라앉았다. 그러니까 이 본인이 예쁜지 안 예쁜지는 한강 가서 뱃놀이를 한번 해보면 뱃놀이를 한번 해보면 알 수 있어요. 물이 너무 탁해서 안 돼요. 그렇지. 물속이가 우리를 못 보는 거잖아. 물이 탁해서 안 돼요. 그렇지. 이 서시 빈목이라는 말이 있어요. 서시 빈목이라는 말. 서시 하면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 중에 하나가 서시 빈목이에요. 서시가 빈 뭐야 빈. 빈. 서시 빈목이다. 서시는 이쁜 여자잖아요. 자, 서시는 이쁜 여자인데 그 안 이쁜 여자는 뭐라고 돼 있어? 동시야. 자, 서시는 이쁜 여자. 안 이쁜 여자는 동시다. 뭐 그 여자 안 이뻤겠어. 괜히 이제 서자니까 서자의 반대말로 해가지고 이제 했겠죠. 자, 서시 빈목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빈자는 여러분 빈자 찡그리다라는 뜻의 빈자인데요. 이거 말고도 또 다른 빈자가 있습니다. 찡그리다. 아무렇게나 써도 됩니다. 아무렇게나 써도 됩니다. 여기 제가 쓴 글자 중에서 납칠 빈자가 있어요. 이 빈도를 나타내는 이 빈자는 빈도를 나타내는 빈자인데요. 이거 자체에도 찡그리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주 쓰는 거는 자주라는 뜻으로 쓰이는데요. 이거 자체에도 찡그리다는 뜻이 있어요. 근데 찡그리다는 뜻이 있는데 이 정확하게 뜻을 얘기하기 위해서 또 여기다가 이 천할 빗자잖아요. 천할 빗자잖아요. 이 노비할 때 쓴 빗자예요. 계집 여자 앞에 쓰면 여자 노비 비가 되는 거예요. 남자 노비 노, 여자 노비 비. 이게 찡그리다라는 뜻의 빈자죠. 또 뭐 많아요. 손님 빈자 앞에 또 써가지고 또 그 분목을 써가지고 그 찡그리다라는 뜻을 때. 그러니까 서시 빈목. 서시는 눈을 찡그리는 것조차 얼마나 이뻤을까 궁금하죠. 자, 5번 왕소근. 나는 왕소근이 제일 이뻤던 것 같아요. 없어지고 또 왕소근이라는 여자가 나와요. 왕소근은 어떤 여자? 나간의 미녀라 그래. 떨어질 낙자에 기러기 안자예요. 이 기러기 안자 기억하셔야 돼. 이게 왜 기러기 안자냐면 이게 새야. 기정이? 이게 새야. 이 새추가 들어간 거야 이 안에. 그러니까 새를 나타나는데 새추나 새조나 금이나 이런 게 안 들어갈 수가 없죠. 다 들어가죠. 다는 아니겠죠. 네, 제비어는 안 들어가니까. 네, 제비는 그냥 그 모양새인 것 같아요. 제비가 달라. 모양새. 이 제비니까.
쟤는 안 들어가죠. 제 꼬리, 머리 뭐 이런 거겠죠. 왕소군에 관련돼서는 지금 얘기가 되게 많아요. 왕소군에 관련돼서는 얘기가 많아서 왕소군 일단 건너뛰고 그 다음에 이제 6번 보면 초선이죠. 초선 하면 동탁은 들어봤죠? 여포 들어봤죠? 동탁하고 여포하고 아버지하고 아들 관계 의하고 이렇게 원래 정원의 그 유부다비였다가 정원을 배신하고 동탁한테 갔다가 뭐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포가 배신의 아이콘. 근데 인터넷 하면 박종운이라고 찾아보세요. 배신의 아이콘입니다. 박종운이라고 찾아보세요. 그지? 군일이 누나 박종운 기억 안 나? 그 박종철 열사가 그 목숨 걸고 지켜준 사람 박종원이야. 근데 그 양반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지져봐. 교육하지 않나요? 교육 떨어졌죠 계속? 네, 저기 안산인가 뭐. 새누리당 원절이 네, 거기 하고 있어요. 지역위원장 하고 있어. 그 원절이 있어. 그 사람이 박종철 열사가 목숨을 걸고 지켜준 사람이야. 물고 나오면서 죽으면서 그 사람 어디 있는지 불어라 그래서 안 불었어. 그래서 죽었는데 그 사람은 부르라고 한 사람 세력에 붙어가지고 있으니까 대한민국이 배신할 것 같은 애들. 이게 여포예요. 근데 여포는 역사적으로 조금 불쌍한 사람이죠. 중국 역사는 이 사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청유라고 얘기를 하죠. 청유의 반대말은 뭘까요? 탕유 아닐까? 그치? 그 여포는 탕유에 해당되는 사람이었죠. 이민족이었어요. 몽고족이었고 말을 잘 타는. 그러니까 뭐 이 당시에 말을 잘 타는 몽고족, 더구나 여포 되게 잘생겼다고 그래요. 싸움도 잘했겠지. 몽고족은 그 삶 자체가 전쟁인 거예요. 뭐 사냥하고 뭐 이런 거니까. 그 여포는 싸움도 잘했고 뭐 그랬는데 여포를 그 이후에 기록한 사가들이 좋게 기록하기는 싫었던 모양이에요. 한족이 일단 아니고. 조조도 좋게 기록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조조의 집안이 환관이죠, 환관. 환관이죠. 환관이에요. 이게 환관 한자예요. 내시 한자예요, 이게. 신하 신자 위에 진면이 있어요. 이 신하는 뭐겠어? 이 신하는 집 밖으로 못 나가. 그럼 이 집은 돼버리겠죠. 이 좋은 집이라고 했잖아, 이렇게 생긴 건. 안 좋은 집은 이렇게 생겼다고 했잖아. 이 좋은 집이에요. 이 집 밖으로 못 나가는 거야. 이거 환관이에요. 그래서. 신하인데 이 집 밖으로 못 나가는 신하예요. 환관이에요. 이런 초선이라는 여자가 어디를 지나가는데 달빛이 초선을 보더니 자기 스스로의 빛을 가렸다 라고 얘기를 하죠. 양귀비는 원래 이름 양관, 자가 태진이라고 그럽니다. 양태진하고 다르게 생겨가지고 이게 수화라는 게 있어요. 이 숫자는 늘어뜨리다라는 뜻이에요. 수. 이 숫자, 자, 이 숫자, 스님이 많은 숫자인데 이 숫자 늘어뜨리다. 잠을 우리가 자는 걸 수면이라고 하죠. 수면. 눈 감고 자죠. 그죠? 눈 감고 자죠. 이 숫자는 들이우다라는 뜻도 있고요. 늘어뜨리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꽃이 자기 고개를 숙이다. 수화죠. 그리고 얼굴을 들 수가 없겠죠. 나머지들이. 그러니까 이 여자들도 내명부, 그러니까 조선시대 내명부에 보면 계급들이 있어요. 비가 높겠죠. 비. 그 다음에 빈. 그 다음에 귀인. 뭐 이럴 거예요. 순서가. 뭐 우품이가 사품까지는 아마 왕이 쓰을 입었고요. 그 밑은 뭐 그렇지 않고 뭐 이렇다고 그러는데 그건 뭐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돼 있고. 이거 양귀비에 관련된 내용도 중국사에 보면 정말 많습니다. 여기 보면 백거이가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호가 낙천이에요. 백낙천이라고도 하고 백거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이 장한가라는 중국 시가 사상에 있어서 한 100번째 안에는 10번째 안에는 못 출라나 하여튼 그런 시가 있는데요. 아주 그 김편의 시인데 여기서 보면 제천원 작비조 제지원 위 열리지라 7번 5번째 줄 장한가
제천, 제천원 작 비조, 제지원 위 열리지라. 자, 이 비조 열리지라는 말이 나와요. 비조 열리지. 비조라는 새는 전설상에 나오는 새예요. 전설상에 나오는 새인데요. 이 비조라는 새는 어떻게 생겼냐면 새가 날개가 하나밖에 없어요. 이렇게. 날개가 하나밖에 없어요. 날개 하나밖에. 날개 하나. 그런데 얘 짝이 또 날개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떨어지면 알 수가 없죠. 그죠? 열리지라는 식물은 어떤 식물이냐라면 나무가 이렇게 뿌리는 다른데 이렇게 가면서 하나로 나무가 합쳐져서 내가 오래 살지 못해서 그런지만 이런 거 잘 못 봤네. 아, 그런가요? 이게 여기서 얘기하는 열리지의 형태인가 이게? 아니 그거는 이렇게 완전히 여기는 한 나무가 되는 거죠. 네, 여기는 한 나무가 되는 거니까 그런 형태가 있나요? 하여튼 이렇게 그 여자들에 대해서 미인들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있고요. 또 보면 경국지색이란 말이 많이 나오죠. 이 경국지색. 이거 경자입니다. 이것만 해도 경자예요. 이렇게만 해도 경자예요. 이 지는 뭘로 해석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통상? 뭘로 해석한다고? 이 지는 우리가 뭘로 해석한다고 그랬어? 이 색은 얼굴이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 색자는 얼굴이라고. 그래서 여자를 뜻하기도 하죠. 나라를 기울게 하는 그러한 색. 여기서 보면 이원년이라는 같은 뭐 이런 놈이 있었어. 이런 놈이 있는데 여기 보면 북방 유가인, 북방에 유가인 아름다운 여자가 있어. 절세 이독립이죠. 절세미녀라는 얘기야. 자, 이 절자가 끊을 절자죠. 그럼 세상을 끊어버린다는 얘기야? 그럴까요? 세상의 표고란 뜻이에요. 이 절자는. 이 절자는. 절자가 가지고 있는 다른 뜻이겠죠. 일고 한번 돌아보다 라는 뜻이에요. 이 고용하다 고자입니다. 얼마 전에 UMF에서 고용 사람들 안 했죠. 이 고용에 들어가는 고자예요. 거기에 머리혈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돌아보다라는 거예요. 그 고자는. 근데 머리혈을 빼면 이 글자는 고용하다, 사람을 쓰다 라는 뜻의 고자예요. 한번 돌아보니 성이 기울어져 무너지려고 해. 제, 고, 경, 인, 국이라고 해. 또 한 번 돌아보니 나라가 작살나게 생겼어. 이런 여자는 블라블라블라 해서 가인 난제득이라. 이러한 예쁜 여자는 다시 얻기가 너무 힘들다 라고 나와있죠. 가인 난제득이라고 나와있죠. 가인 방명할 때 그 가짜예요. 자, 이건 규자입니다. 이건 규자예요. 자, 이 글자에 붙는 글자 엄청 많겠죠. 자, 이 글자에 붙는 글자를 저기 그 분열이 누나가 다음 시간까지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이 글자에 붙는 글자는 엄청 많습니다. 목자. 흑토 두 개인데요. 이게 원래 왕이 누구한테 이게 봉으로 됐죠. 이 왕이 제후한테 땅을 하사하는 모습이야. 정복 때도 쓰는데요. 이 점괘자라고 했어요. 점괘할 때 쓰는 괴자예요. 이 봉토의 봉자는요. 이 봉자는요. 논두렁, 밭두렁 같은 모습에서 나온 글자입니다. 이 봉자는. 그래서 옛날에는 땅을 나눠주면 굳이 그러니까 내가 왕이 돼갖고 전쟁을 해서 그 땅을 다 차지했어.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 땅을 조금씩 나눠주잖아. 처음에는 신원원 씨랑 용인사랑 둘이 싸울 일이 없어. 그러니까 경계를 높게 하지 않았어. 그냥 논두렁 정도의 경계를 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봉이라고 그래. 그래서 제후들한테 줬던 걸 우리가
공토라고 그러잖아.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나중에는 피도 눈물도 없죠. 여기 보면 우리 옛날에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자귀를 줬어요. 자귀를 줬어요. 자귀를 줬어요. 이게 귀족들을 얘기하는 작귀죠. 그쵸? 이 작자인데요. 이 자귀가 여기서 보면 제가 5개로 분류를 해놨는데요. 들어봤죠? 공작, 후작, 백작, 자작, 남작 이렇게 나오죠. 제일 높은 게 공작이야. 공후, 백자남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이게 처음에 나온 게요. 이 말이 처음에 나온 게 주나라 때 나왔어요. 주나라 때. 이 공작이다, 후작이다, 백작이다, 자작이다, 남작이다라는 말이 처음 나온 게 주나라 때 나온 말이에요. 이 자귀가. 위자는 당연히 공작이 제일 높은 거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사사롭다라는 말인데요. 이거 사사사니까. 이거 사사롭다고 그러죠. 나를 뜻하거나 사사롭다고 그러죠. 이걸 나눠버린 거야. 사사로운 걸 나눠버렸어. 그러니까 여럿이 공공자거든요. 공공기관 할 때 쓰는, 공적 자금 할 때 쓰는 공자예요. 여럿이 좋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글자가 바로 제후 후자입니다. 제후 할 때 쓰는 후자예요. 자, 이 후자 한번 잠깐 볼까요? 이 후자 앞에 여기다가 뚫을 폰이 하나 이렇게 살짝 들어간 거죠. 하나민하고 이 글자 사이에 뚫을 폰이 잠깐 들어갔어. 이 글자 뭐예요? 기후죠. 기후 후자예요. 자, 그러면 누나 어저께 병원 어디 갔다 왔어? 그걸 내거 같는데. 내거 갔어? 왜 내걸 가? 목분형 목분형 수. 인수통이라고 그러죠? 그죠? 목이죠? 소리 글자 따온 거예요, 이렇게. 이 글자, 금방 설명한 이 글자들은 알고 있어야 돼요. 많이 나오는 글자들이고. 후작 있죠? 백작 있어요, 백작. 그 백작이 있고, 자작, 남작. 남작은 평민보다 조금 높은 마지막 계급이라고 보면 된대요. 지금은 뭐 이렇게 영국 왕실에서 지금도 자기를 주던데, 이수만한테 자기를 줬던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뭐 영어로 그 옆에 제가 관련된 글자들을 써놨고요. 숫자 뒤에 보면 영주 뒤에 보면 내 글자를 써놨죠. 임후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저기 오늘 안 한 게 양귀비죠. 네. 양귀비는 오늘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내용이 좀 많아서. 양귀비는 제가 별도로, 아니 왕소글은 제가 별도로 양귀비랑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거를 하나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갈게요. 이 중국 역사책이나 아니면 사람이나 아니면 시나, 우리 시도 공부할 건데, 다음 시간부터 시 공부합니다. 아니면 시를 공부할 건데, 그 보면 간단한 시들부터 공부할 거예요. 근데 그 보면 사람 이름들이 나와요. 사람 이름들이 나오는데 얘네가 항상 쓰는 글자를 쓰는 글자들이 있죠. 그래서 저기 보면 민요에 관한 고사 2번에 보면 2번 두 번째 줄에 보면 자,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데 공자의 이름이 뭐였어요? 중리였죠. 중리. 공자 이름이 중리입니다. 중리인데 공구라고 하죠. 자가 보니까 중리가 잠깐 하여튼 뭐 이름이죠. 자가 잘 수가 없죠. 중리예요. 중리인데 그럼 공자는 몇 번째 아들이었을까요? 두 번째 아들이죠. 자, 1번, 2번, 3번, 4번. 이 아들 순서예요. 아까 보니까
호사의 아들 백복을 태자로 삼았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초선의 장자였던 백복이겠죠. 수양산에 가서 고사리 캐먹다 죽은 두 사람의 이름이 누구누구죠? 백이와 숙제죠. 백이와 숙제죠. 백이가 형입니다. 다른 건 아까 그 자기는 잊어버려도 되지만 이건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내 동생이 있다라면 우리가 예를 들어 오형제가 있어요. 오형제가 있어요. 막내 동생의 와이프를 내가 뭐라고 불러요? 제수씨라고 그러죠. 동생제 제수씨라고 그러죠. 근데 개수라고도 하죠. 막내 개자예요. 이건 막내를 뜻하는 말이죠. 개수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옛날 같은 경우에는 나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분들 계셨는데 그 장자를 부를 때 큰아들을 부를 때 이렇게 큰아들이라고 함부로 안 부르고 아주 노인들은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한테 우리 아버지가 큰아들이었으면 자네 백신은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백부 하잖아. 그러니까 자네 백신, 숙부 백부. 자네 백신은 큰아들을 부를 때는 큰아들은 함부로 부르지 않은 거야. 누구네 집에 큰아들들은 그렇게 함부로 칭하지도 않았어. 백시라고 그러면 우리나라도 그러잖아. 백부, 중부, 숙부. 아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이거 우리 지금 다 쓰는 말이죠. 개수라는 말도 써요. 그 신영국 선생님 감옥부터의 사색을 보면 거기서 다 개수라고 얘기하죠. 재수라고 얘기 안 하고 막내 동생한테 얘기하는 거라 다 개수라고. 승모 있죠, 승모. 네. 근데 이제는 큰 승모, 유승모 막 이렇게 그냥 막 불러버리지만 승모. 네. 그러니까 이 글자들이 들어가면 그 사람이 몇 번째 아들이었는가. 자, 여기에 들어가는 말 중에 또 이 글자도 이거랑 같은 뜻이죠. 맹자. 만맹자예요. 이 글자도 만맹자. 그러니까 요 순서들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 자, 여기서 이 글자는 숙자죠. 누구 이름 중에서 숙자 들어가는 정숙이 누나. 안 봐도 그 양반은 이 숙자를 쓸 거예요. 맑을 숙자죠. 여자 이름에 숙자가 들어가면 90%는 이 글자예요. 여자 이름에 희자가 들어가면 90%는 이 글자예요. 희자죠. 계집 희자.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식으로 규칙이 있으니까 요거는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아까 자기야 그냥 잊어버릴 수도 있고 누가 높은지 우리랑 뭔 상관이야. 크게 별로 상관없지. 근데 이런 건 사람 이름이 나오면 드라마나 이런 데서 사람 이름이 나오면 이렇게 지켰죠. 그러니까 윤충이라고 윤충, 성충 이렇게 있거든요. 윤충하고 성충이 있어요. 그러니까 백제 만렵에, 백제 의자왕 때 윤충이 있는데요. 윤충하고 성충이 있는데 누가 와닿지? 이게 맛윤자예요. 맛아들 윤자예요. 그럼 윤충이 형인 거예요. 이렇게 보는 재미도 있겠죠.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되고, 숙제는 일단 왕소군의 시를 시작해서 다음 편 거를 할 건데요. 왕소군의 시를 일단 여기 있는 것들을 대충 한번 써보시면 될 것 같고, 숙제는 아까 누나한테 뭐 해오라고 그랬지? 규. 더 주려고? 아니야. 그거 말고요. 그거 말고.